안녕하세요. 자, 5, 6월 강의 첫 번째 경제학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내용들은 거기 일단 자료에 보면 강의 일정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주차까지 일단 문제하고 내용 정리를 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8주차에는 모의고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를 한번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분석도 분석이지만 일단은 교재 가지고 내용도 계속 확인을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4월달 지나고 나면 교재에 잘 안 보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만 자꾸 의존하다 보니까 의외에 출제된 문제들, 그게 교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틀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기본을 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가 좀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렵게 출제를 할 거냐면 지문을 좀 길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어렵게 연습을 좀 하시고 7, 8월 모의고사로 가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내용이 지문이 길어야 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을 강구할 때가 되게 많으세요. 예. 그래서 그 전제 조건에 관한 부분들을 이번 이제 기출문제 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강의 구성은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미니 모의고사 5문제씩을 일단 푸시고, 대신 문제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런데 제시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눈에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데 교재 확인을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강구할 수 있는 그 부분들, 그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체크를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이 지금 나와 있는데, 죄송스러운 게 교육학 다이제스트 특강을 4월 말에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그 만든 시간이 꽤 걸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K교육학을 요약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문제는 K교육학 목차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교육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빠진 부분도 좀 있고, 물론 기출문제 얘기는 다 커버를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걸 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그래서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마무리 지어서 깔끔하게 하고,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해 줄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특강들은 활용들을 좀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반드시 꼭 학습하실 때 확인해야 될 거는 10년간 출제 경향입니다. 10년간 출제 경향인데, 작년에 이제 2차 수업 실현에 경제 문제가 이제 2년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그 처음에는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자료 검색을 해서 이제 데이터로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조사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일반 사회 교사들 중에 경제 수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경제 수업 연구를 이제 해보니까 경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70%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30%밖에는 경제 수업을 못 한다는 건데, 근데 30% 중에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또 나누게 되면 이게 경제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교사 범위가 너무 좁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볼 때는 평가원에서 왜 2년 연속 출제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면피하려고 자기들, 우리가 평가원이 이 정도 신경을 썼는데, 이 일반 일반사 예비 교사들이 경제를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경제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이번에도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미시 부분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요. 거시 부분이 거의 제가 볼 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학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다. 최소한 우리가 반타작 이상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집중하라고 하시는 부분들만 좀 집중을 하시고요. 그 집중을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는 이 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잘 보시고,
기출문제 분석할 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계속 강조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거시를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거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미시를 거시에 적용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시하고 거시를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걸 쪼개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제 경제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는 오히려 미시보다 더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적용을 못하니까 어렵게 된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1, 4, 5달 강의했던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1주차 진도별 모의고사부터 한번 확인을 좀 합시다.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확인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제가 이제 페이지를 미리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놨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교재를 확인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출제 포인트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삭제를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이제 보충해야 될 부분들은 따로 자료를 살려놨거든요. 그래서 크게 불편함을 좀 안 드리려고 올해는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재하고 경제재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일단 13페이지 한번 잠시 봅시다. 교재에. 교재 13페이지. 자, 교재 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경제적 행위의 대상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줄 나오는 게 경제 객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경제 객체는 당연히 이제 상품의 서비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 번째 줄 대가 지불 여부에 따라 경제재와 자유재로 나온다는 겁니다. 교과서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희소성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야기예요. 희소성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가지고 만든 문제가 1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재화는 뭐죠? 경제재.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는 자유재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재의 가격은 제로입니다. 경제재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B학생이 답해야 되는 경제 원칙은 당연히 희소성의 원칙이고요. 희소성의 원칙을 적용해 가격 생성 여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을 따르게 되면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자유재의 가격은 제로. 그 다음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제재는 가격이 0보다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희소성의 원칙은 어쨌든 기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A 교사가 제시한 수행 과제에다 읽고 문항 1과 문항 2에 대한 답변을 각각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기출문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죠. 대체제와 보완제 관계로 출제가 됐던 건데 일단은 여기 나온 대로 커피와 조각 케이크는 서로 보완제이고 커피와 밀크티는 대체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가격의 변화입니다. 그죠? 가격이 지금 현재 변화된다는 이야기고요. 수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것, 출제되는 게 뭐냐? 대체제와 보완제 관계예요. 대체제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플러스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체제는 관련제 B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B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A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죠? 그럼 A에 대한 수요 곡선이 어떻게?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보완제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그죠? 관련제 B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B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대신에 이제 A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죠?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A의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변화 요인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딴 게 아니죠. 커피 원두값이 어떻게 했다고요? 폭등했다고 했습니다. 커피 원두값이 폭등을 하게 되면 커피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좌측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커피 공급 곡선이. 그래서 원두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죠? 생산 요소입니다. 그죠? 밑에다 생산 요소를 적으시고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랐다는 말은 비용이 증가했다. 비용이 증가를 했으니까 공급이 어떻게 감소했다. 그럼 공급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커피 원두값이 생산 비용 증가, 공급선 좌측 이동, 커피 가격 상승입니다. 자, 그러면 조각기획 시장의 소비자 행위와 생산자 행위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거래량이 줄어들면 소비자하고 공급자에게 전부 다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비자 행위요, 그 다음에 공급자 행위요, 모두 다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게 무리법칙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 두 번째, 밀크티 시장의 소비자 행위, 생산자 행위, 사회적 총행위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커피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커피 공급도 상승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밀크티는 어떻게 되죠? 대체제니까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맞아요.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럼 이쪽은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새로운 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균형이 발생하니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총 잉여가 커지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훈련을 좀 하고 갑시다. 수요하고 공급이 모두 다 우측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뭐가 확실하고 뭐가 불확실합니까?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거래량은 확실하고 가격이 불확실하죠. 맞아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지? 반대가 돼야 되잖아. 가격은 확실한데 거래량이 불확실해지죠.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더 뒤에 가면 시장과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 파트가 나올 겁니다. 51페이지. 자, 51페이지에 보시면 균형의 변화 나옵니다. 그죠? 공급 일정,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 이동. 그러면 균형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에는 뭐가 있지? 소득의 상승, 그 다음에 기호의 변화, 대체제, 보완제, 예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 좌측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 좌측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 하락합니다. 공급은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수요가 일정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반대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섯 번째.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의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뭐가 돼 있죠? 가격은 불분명, 수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량은, 거래량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수요 증가하고 첫 번째 공급 감소를 보세요. 가격은 상승하는데 수량이 불분명하게 돼 있죠.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가격은 확실한데 수량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고 계셨다가 나중에 문제 적용하셔야 되고요. 기출문제에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함수에서도 대체 관계와 그 다음에 보완제 관계는 중요한 문제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한번 봅시다. 각국에서 양파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은 100-5P, QS는 -20 플러스 P. 각국 정부 양파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양파 시장과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인 단위당 $10 유지한 정책 시행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 유지니까 거기다 표시하셔야 되겠죠.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한다는 말은 무슨 가격이죠 이게? 최저 가격제입니다. 그죠? 최저 가격제. 그래서 가격 규제 내지는 가격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양파 농가의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서 구매해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패턴이 반드시 있는데
수요 공급 문제에서는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푸실 때 일단은 무조건 균형부터 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균형부터 구해야 됩니다. 이게 뭐 가격을 시행했든 어쨌든. 그러면 균형을 이제 구할 때 문제를 보면 이제 Q 수요 이퀄 100-5P 그 다음에 Q 공급은 얼마가 돼 있죠? 마이너스 20 플러스 그 다음에 10의 P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그대로 빼시면 됩니다. 연립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빼게 되면 얘는 0이 되죠. 이걸 빼게 되면 플러스가 되니까 120이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마이너스 15P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P는 얼마가 되죠? 120이 됩니다. 그러면 P는 나눠주게 되면 8만큼이 되겠죠. 자, P는 8을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죠? Q는 60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균형 가격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죠? 8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8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응되는 수량은 얼마 된다고? 60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림을 다 자세히 그려도 상관없는데, 그림을 굳이 자세히 안 그려도 돼요. 일단은 이게 균형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균형 수급량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격을 어디서 결정한다고? P는 10에서 결정한다고요. 그럼 P는 10에서 결정하면 10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균형 가격보다 위에 있으니까 초과 공급이 생깁니다. 맞죠? 그럼 초과 공급이 생기니까 당연히 어떻게 공급이 더 많고 수요가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공급과 수요를 찾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다시 어떻게 10만큼을 대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10만큼을 대입시켜주면 Q 수요는 어떻게 되죠? 수요는 10만큼을 대입시키면 5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쯤에 Q 수요가 50만큼 돼요. 그 다음에 공급은 얼마가 되죠? 여기에 지금 이제 마이너스 20에다가 얼마? 여기 10만큼 대입시켜줘야 되잖아. 그럼 얼마가 되지? 10만큼이 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공급식에다가 10만큼을 대입시키면 여기는 100이 될 것이고 100에 마이너스 20이니까 얼마가 되지? 여기에는 Q 80만큼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건 뭐지? 이만큼을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매수해줘야 되는 거는 가격은 얼마였지? 10달러. 그러면 정부가 매수해줘야 되는 거는 가격 요만큼 10달러. 여기에다가 요만큼의 지금 차익이 3이죠. 3이니까 총 매수량은 300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림으로 그냥 그려볼까요? 대충.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그냥 잘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 될 거야. 그리고 공급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얼마지? 이게 아까 우리가 보면 8, 그 다음에 여기 60, 그 다음에 여기 10만큼 됐고 여기가 얼마 되죠? 50. 그 다음에 여기가 80이 됩니다. 뭐 대충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부가 매수해 줘야 되는 거는 딴 게 아니죠. 요만큼을 매수해 준다는 얘기잖아. 매수해 줘야 되는 거는 초과 공급이 되는 부분 요만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수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런데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생산자 잉여는 원래 이만큼이었지. 그런데 요만큼은 지금 이제 증가를 한 거죠. 증가를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정부가 요만큼을 매수해 줬다고 해서 요 부분은 생산자 잉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요만큼은 전부 다 뭐예요? 생산자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생산자 잉여가 안 되는 거지. 예전에 우리가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거 기억나세요?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는 뭐가 된다고 했지? 파레토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했어.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잉여를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잉여가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미리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요 부분은 나중에 국제교육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해가 안 될 건 없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아무리 매수를 해준다 치더라도 생산자는 이만큼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삼각형 부분은 생산자 잉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는데? 요만큼이 증가한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이 증가한 거예요. 요만큼이.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 구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각국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우 양파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방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죠? 8하고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각국 정부가 밑줄친 방식을 택할 경우 양파를 구매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냐라고 했잖아. 그러면 가격이 10달러라고 했고 양이라고 했으니까 양은 몇 개? 30개. 10달러. 그럼 30 곱하기 10을 하면 되죠. 30 곱하기 가격 10. 그래서 300만큼. 자, 그 다음 4번을 한번 봅시다. 4번 같은 경우는 소비자 1인의 수요는 돼 있고 1인의 수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일한 300명의 소비자가 존재한다. 시장 수요는 각 개별 소비자 수요의 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게 수요 함수를 주었는지 수요 곡선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어진 걸 보니까 뭐죠? 수요 함수를 주어졌죠. 수요 함수를 주어졌으니까 여기에다는 곱하기 300을 바로 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시장 공급도 한번 봅시다. 개별은 어떻게 있죠? P. 그 다음에 몇 명이 존재하냐 봤더니 100. 그런데 수요 함수를 주어졌다. 공급 함수를 주어졌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일단은 무조건 균형을 구해놓는다 생각을 하고 일단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QD는 이렇게 돼 있고 개별 함수가 8-P인데 거기 300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8-P에다가 곱하기 300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S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 봤더니 P가 돼 있고 여기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 수요 함수가 이쪽은 얼마 되지? 2400 300P. 이쪽은 100P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빼면 됩니다. 연립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로는 2400 400P가 되겠죠. 자, 2400 400P니까 P는 400P는 2400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P는 얼마가 돼? 6이 될 겁니다. P가 6이 되면 여기에 6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Q는 얼마가 되지? 600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균형의 가격과 수요량입니다. 자, X제의 시장 균형의 사회적 잉여는 얼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문제를 그래프로 바로 안 그렸냐면, 이런 문제를 좀 빨리 풀려면 이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P는 얼마가 되어 있냐면 6이 되어 있고, 여기서 만나는 균형 수급량은 600이 되어 있단 말이지. Q는 600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여기 절편이잖아. 그러면 절편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P가 제로일 때 값입니다. Q가 제로일 때 값입니다. Q가 제로일 때 값이니까 2400 마이너스 300P 이래 되겠죠. 절편이니까. 이거 제로. 그러면 P는 얼마가 되죠? 여기 P는 8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P는 제로죠. 원점이니까. 그래서 P는 이쪽은 제로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사회적 총이익은 다 구했지. 이 면적이,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에다가 이 길이 자체가 8. 그 다음에 요 길이 자체가 얼마? 600. 높이 자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계산하게 되면 4니까 4, 6, 24, 2400이 되죠. 2400. 그래서 사회적 총이익은 2400이 됩니다. 자, 정부가 X제에 대해 가격을 3으로 제한한 경우
가격 규제의 총이익은 얼마나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X에 대해서 가격 3으로 제한했다고 했어. 그럼 요 정도에 이제 제한했다는 이야기죠. 제한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죠? 그럼 얼만큼이 날아가야 되냐면 요만큼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걸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죠? 하나는 어떻게 돼? 2400에서 요 삼각형 면적을 빼면 되죠. 어느 게 편한지 여러분이 이제 바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삼각형 면적을 바로 뺄 겁니다. 자, 이거는 뭐죠? 공급에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요쪽에 지금 현재 요 선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격이 얼마였냐? P는 3이었거든. 됐어요. 그러면 이제 3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구하니까 여기 이제 3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여기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냐? 300이 돼요. Q는 300. 됐죠? 그러면 Q가 300일 때 수요는 어떻게 될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집어넣으면 자, 300 이꼴 2400 마이너스 300P가 되죠. 됐어요. 그러면 P는 얼마나 됩니까? 7이 되죠. 그래서 요 P는 7만큼이 됩니다. 7만큼이 되니까 요 면적이 얼마나 되지? 4가 되죠. 300하고 600 사이니까 요건 어떻게 되지? 300이 됩니다. 따라서 2400에서 얼마를 빼주느냐? 2분의 1에다가 300 높이 그 다음에 밑변 4 이걸 빼주면 답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1200이 될 것이고요. 1200에서 2분의 1을 하게 되면 600을 빼게 되면 1800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1800이야? 요 부분이 1800이죠. 되셨나요? 사다리꼴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사다리꼴 만약에 바로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H 높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밑변 플러스 아랫변을 더해주고 구하면 됩니다. 됐어요? 밑변 플러스 아랫변. 이거 곱하기 높이. 이걸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1800이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격 통제를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가격 제한 가격 통제는 페이지 54, 55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일단 먼저 꼭 이해를 하세요.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균형보다 지금 현재 균형 가격보다 높은 최고 가격제가 아니고 낮은 이지. 네, 이건 표현 잘못됐습니다. 이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높은이 아니고요. 반대가 됐네. 아니면 안 고쳐도 됩니다. 그 최고 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높은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비자 보호 효과는 공급곡선의 기울기에 비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최고 가격제는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소비자에게. 그럼 소비자에게 유리하려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를 해야 되겠지. 근데 소비자 잉여가 증가할지 안 할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공급자에 달려있다. 그러면 공급자가 변하면, 마구 변하면 소비자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불리하죠. 그러니까 공급자는 기울기가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어떻게? 탄력적이어야 돼. 그 말은 어떻게 된다고?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기울기가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에 비례한다는 말은 탄력도하고는 반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탄력적이면 좋겠다는 이야기야. 소비자에 유리하려면 공급이 비탄력적이야. 불변, 거의 변화가 없는 게 좋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최저가격제는 반대가 되겠죠. 최저가격제는 어떻게 돼? 균형가격보다 높은 데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균형가격보다 낮은 데 설정하면 최저가격제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산자 보호 효과는 어떻게 돼? 수요 곡선 기울기에 이것도 비례하겠지. 왜? 이건 생산자 보호가 원칙이니까. 그럼 생산자 보호가 원칙이 되니까 마찬가지잖아. 수요가 막 변해버리면, 타율적 변해버리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할 수가 없죠.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
가격을 이렇게 높이더라도 수요가 변함이 없는 게 좋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탄력도와 판매 수입에서 보는 겁니다, 사실은. 탄력도와 판매 수입에서 이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요게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 5번 한번 봅시다. 어느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다음 표와 같다고 가정을 한다. 정부가 상품 한 단위당 300원의 종량세 생산자에 부과하기로 했다.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그 이야기인데, 기출문제에서 이 패턴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에서 여러분을 약간 혼돈을 주기 위해서 수요 함수식보다는 수요 곡선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구하려면 당연히 뭘 구해야 돼? 수요 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수요 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변화분을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되냐면 이만큼 변할 때, 그죠? 1300에 1100으로 변한다. 400에서 500으로 변한다. 그 이야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식으로 이제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P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Y축에. 됐죠? 그럼 X축의 기울기가 이제 기울기를 표시해야 되니까 밑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수량으로 표시해야 돼. 그래서 P 수요 함수는 수량 얼마죠? 1300에서 마이너스 1100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했지? 100에서 마이너스 20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편은 뭔지 잘 모르겠죠. 그 절편 잘 모르니까 X를 두면 돼요.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구하게 되면 P 수요는 어떻게 되지? 이쪽은 얼마가 됩니까? 200. 이쪽은 마이너스 100. 됐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Q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축에서 그리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X를 구하려면 뭘 대입시키면 돼요? 첫 번째. 이걸 바로 대입시키면 됩니다. 100하고 1300. 그래서 가격이 얼마일 때? 100일 때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Q가 얼마였지? 아까 수량이 1300. 그 다음에 플러스 X 이래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얼마가 되지? 650이 되죠. 그러면 X는 650이 넘어가니까 X는 얼마가 되지? 750만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함수식이 만들어졌죠. 어떻게? P 수요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Q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750이 됩니다. 어차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산하는 연습을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틀린 문제는 틀린 계산식을 한 5번 푸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절대 안 틀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Q 플러스 750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뭘 구해야 되지? P. 공급을 구해야 돼. P 공급은 아까 얼마였냐면 100에서 200, 그 다음에 400에서 500이죠. 그러면 당연히 400분의 마이너스 500, 그 다음에 100에서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Q 이래 되겠죠. 절편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Y. 이것도 마찬가지야. 맨 첫 번째 걸 대입시키면 됩니다. 가격이 100원일 때 공급량이 400이라고 했잖아. Y 절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격 100원일 때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죠? P죠, P. 아, 그냥 1이죠, 1. 됐어요? 1. 그래서 Q에다가 뭘 대입시켜줘야 되죠? 400. 요거. 그 다음에 플러스 Y가 됩니다. 그러면 Y는 이제 뭐가 되지? 마이너스 30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규정이죠.
또 균형이니까 이제 완성된 식을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P 수요는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의 Q에다가 플러스 750. P 공급은 Q에다가 마이너스 300. 됐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빼라 그냥 연립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로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Q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Q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1050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2분의 3의 Q는 1050이 될 거고. 됐죠? 이거는 출제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값이에요. 이 비슷한 값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지? 하게 되면 3하고 50이 됩니다. 그럼 Q는 얼마가 되지? 700이 됩니다. 균형 수급량이죠. 그러면 이제 700이 되는 걸 여기다 대입시키면 얼마죠? P는 400만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균형. 그런데 한 단위당 300원의 종량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세 후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얼마씩 세금을 부담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일단은 아셔야 되는 거는 비교를 꼭 이 문제, 조세 형태 문제 나오면 이걸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바로 문제를 푸세요. P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Q에다가 플러스 750.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T 플러스 300을 한다.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플러스 300을 하게 되면 바로 Q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뺍니다. 빼면 이제 제로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Q에다가 플러스 750. 됐어요. 그러면 이제 2분의 3의 Q는 750만큼이 됩니다. 자, 이걸 수량으로 계산해 봤더니 Q는 3하고 750을 나눠주게 되면 250이 되겠죠. 곱하기 2를 해주니까 Q는 500만큼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700이었는데 거래량이 500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500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가격은 얼마 되죠? P는 5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을 항상 기준을 뭘 잡냐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원래 가격이 얼마였지? 400이었어. 그런데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이 세금 부과 후에는 500이 됐어. 그럼 소비자가 얼마를 더 하게 된 거죠? 플러스 100만큼 더 했다는 이야기예요. 세금 얼마 부과됐죠? 300. 그지? 그러니까 소비자는 100만큼을 더 부과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생산자는 얼마를? 200을 생산자가 부담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됐어요? 자, 과세 후에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구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조세 수입은 구하는 건 쉽죠.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되죠? 사각형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수입은 지금 현재 몇 개에다 부과를 조세 수입을 부과를 하는 거야? 세금은 T는 300이고 수량은 얼마죠? 500. 그래서 곱하기 500을 하게 되면 조세 수입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5만. 그 다음에 과세 후에 후생 손실을 구하라고 했잖아.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후생 손실은 날아간 거 계산해야 되는데 날아간 거는 당연히 세금 낸 거 날아가겠지. 세금 얼마 냈습니까? 사회적으로 빠져나간 거는 세금 낸 거는 손실이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300만큼 생산자 소비자가 냈잖아. 그리고 거래량은 얼마 줄었죠? 거래량이 500에서 700이죠. 500에 700이니까 200만큼 줄었죠. 요만큼이 사회적 손실입니다. 물론 이걸 이제 대분다 보면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공급 S1, S2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서 구하셔도 돼요. 구하시면 이제 요쪽이죠. 요쪽. 그죠? 요쪽인데 요거 지금 현재 하게 되면 첫 번째 S1이 아까 S1이라고 한 요 부분이 얼마야? 아까 700. 요 새로운 데서 나타나는 게 뭐죠? 500. 가격 여기 P는 얼마였지? 400. 소비자가 새로 지불한 요 가격은 얼마지? 500. 그래프는 이거야. 그리고 사회적 후생 손실은 무조건 후생 삼각형 요 사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걸 미리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 왜? 자 보세요. 일단은 소비자하고 생산자 호주머니에 나간 게 뭡니까? 세금이 나갔습니다. 맞지? 세금뿐만 아니라 그 세금만 나간 게 아니고 거래량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삼각형 면적이잖아. 후생 삼각형은 2분의 1. 세금이 나갔죠. 거래량이 나갔죠. 맞잖아. 손실은 소비자하고 생산자 주머니에 나간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 삼각형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주머니에 나갔다. 그럼 나간 게 뭔데? 세금 나갔잖아. 금액만큼. 그런데 금액을 계산해 총량을 구하려면 뭘 곱해줘야 돼? 총량을 구하려면 수량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럼 수량이 어떻게 돼? 200개. 금액. 그림으로 그리면 저렇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자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는 탄력도 계수입니까? 아니면 기울기입니까? 기울기죠.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이 기울기잖아. 그지? 이거 기울기, 탄력도 계수가 지금 현재 이거는 뒤집으면 어떻게 되지? 탄력도 계수가 2가 됩니다. 수요가 더 탄력적이에요. 맞지? 공급은 1이잖아. 그러면 전체 값이 어떻게 돼? 2 플러스 1이 됩니다. 3이죠. 그러면 3 중에서 공급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만큼을 부담하면 돼요. 그러면 공급자는 저는 만약에 이 식을 봤으면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겠네.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데 세 덩어리 중에서 두 덩어리 부담해야 돼. 그러면 공급자는 당연히 200원 부담해. 그 다음에 수요자는 얼마를 부담하면 되지? 100원만큼 부담하면 돼. 뭘 보고 확인한다고? 탄력도 계수. 이거는 기울기 계수잖아. 기울기 계수니까 탄력도 계수는 어떻게 돼? 역으로 돌려야 되겠지. 역으로 돌려야 되겠죠. 자,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뒤에 확인합시다. 57페이지. 자, 57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맨 위에 생산자에게 부과된 세금 모두 생산자가 부담할까? 소비자에게 부과된 세금 모두 소비자가 부담할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적응이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두 번째, 2번. 조세 정가와 귀착에 관한 문제. 답은 어디에 있죠? 2번에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수요 탄력, 공급 탄력도 분의 수요 탄력도, 소비자 부담분의 생산자 부담은 서로 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수요 탄력도가 클수록 생산자 부담이 커진다. 공급 탄력도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럼 부담의 크기도 서로 비례할 수 있다. 뭘 통해서? 계수.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어떤 함수에 기울기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Q가 이만큼 변할 때 P가 1만큼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분의 1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Q가 이만큼 변할 때 P가 1만큼 변한다. 잊지 마시라고. 이게 계수라고, 계수. 계수는 P와 Q의 변화 양상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변화 양상을. 탄력도의 계수로 역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세금을 각각 얼마 부담하느냐. 소비자는 방금 했던 그거로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는 얼마 부담하죠? 100
생산자는 200. 조세 수입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총량이 얼마였지? 세금은 T 300. 그 다음에 거래량은 500.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15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생손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뭐라고? 사회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호주머니에 빠져나간 거. 그게 얼마였지 아까? 2분의 1에다가 300 세금. 그 중에서 거래량도 빠져나가야 되니까 200 곱해주면 3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도로 들어갈 텐데 일단은 첫 번째 문제부터 잠시 한번 보실까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되어 있는데 기본 원리에서는 두 가지를 적으세요. 첫 번째는 희소성, 두 번째는 경제 원칙. 경제학 기본 원리 옆에 시험에 나온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희소성의 원칙, 두 번째는 경제 원칙. 경제 원칙이 뭡니까? 최소 비용, 최대 효과, 합리적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 원칙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 합리적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죠? 기회비용.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다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주제가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 다른 시험들은 잘 나온다고. 우리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국제교육에서 주로 나오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한번 봅시다. 다음 사회과 수업 시간에 어떤 경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교사가 준비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된 다음에 질문에 답하라고 되어 있는데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휴학률은 오히려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사실은 예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하신 분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거나 뭔가 오류가 좀 발생했던 거 뭐 그 이야기 같은데 경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이 한다. 그런데 이걸 만약 기회비용으로 답을 할 수도 있고 합리적 선택의 관점으로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데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오히려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맞죠. 설명하는 게. 왜 그러냐면 가부터 나, 다, 라를 보세요. 이게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기회비용만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뭔가 설명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 정리를 하게 되면 합리적 선택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불황기에 대학생들은 재학을 할 것이냐 휴학을 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 다음은 화폐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을 반비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화폐를 수요할 것이냐 아니면 채권을 수요할 거냐 아니면 화폐를 수요할 거냐 아니면 저축을 할 거냐 선택의 문제잖아. 그럼 그 선택의 문제에서 뭘 고려해야 돼?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제일 이제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답들을 보면 이상한 것 중에 하나 다분입니다. 전업주부들의 경제적 가치는 호황기일수록 더 크다고 되어 있는데 호황기 때 이제 주부들은 어떻게 되죠? 호황기 때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노동 수요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업의 노동 수요가 호황기 때는 많으니까 주부들은 대부분 다 뭘 선택하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선택의 문제는 뭐야? 일을 선택할 것이냐? 가사를 선택할 것이냐? 맞지? 네 번째는 뭘 선택한다는 이야기야? 대학 진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예인 생활을 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모든 교과서에 잘 나온 예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다본 같은 경우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야 기회비용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의 위 사례로서 이 교사가 설명하고자 한 경제 개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이에요. 됐죠? 그럼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기회비용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죠? 작은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가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기 나온 대로 지금 현재 불황기다. 그러면 학교를 계속 다닐 거냐? 재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 휴학을 할 것이냐? 그 문제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야? 휴학이 기회비용이 더 크다.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니겠다. 이래 되는 거죠. 됐나요? 이제는 이자율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럼 이자율이 올랐다. 그럼 나 화폐 보유할 거냐? 채권 보유할 거냐?
화폐 보유할 거냐 저축할 거냐 이 문제잖아. 그럼 이 선택에 있어 가지고 화폐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승하니까 나는 뭘 한다는 이야기야? 채권을 보유하거나 저축한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실 때는 합리적 선택의 관점을 전제로 해서 기회비용으로 설명을 해라. 이 전제 조건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비용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이걸 반드시 전제하셔야 된다고. 세 번째를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설명을 잘 못해요. 이 호황기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죠? 경기 과열이라 부르잖아. 생산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주부 입장에서 뭘 선택하는 거지? 취업을 할 거냐, 가사를 할 거냐. 그럼 이때 마찬가지잖아. 가사 선택이 기회비용이 커졌단 말이야. 그죠? 그럼 뭘 선택해야 돼? 취업을 선택해야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랍은 대학 진학 때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죠? 대학 진학 기회비용과 연예인 기회비용을 구하는데 대학 진학 기회비용이 더 크겠죠. 그럼 나 뭘 선택해야 돼? 연예인 선택해야 돼. 자, 기회비용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 잊지 마시고. 자, 2번. 다음 걸 읽고 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원리에 입각해야 하는지 또 그럴 때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인지를 각각 쓰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된다? 기회비용. 그런데 기회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뭘 주의해야 됩니까? 매몰 비용을 아시겠죠? 매몰 비용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흘러간 물이죠.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흘러간 물입니다. 합리적 선택을 언제 한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매몰 비용은 시점으로 보면 과거에 뭐가 있는 거지? 매몰 비용이 있는 겁니다. 합리적 선택은 언제 하는 거죠?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이 시점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옛날에 티켓팅을 해놨다. 표를 잃어버렸다. 표를 다시 사야 되느냐? 사면 미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예약을 해놨다. 나 테니스 정말 좋아한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날씨가 너무 맑아 테니스 치러 가야 되겠다. 합리적 선택이야. 합리적 선택.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하는 거다. 매몰 비용은 현재 시점에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일이니까. 자,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 어떤 경제 원리에 입각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뭡니까? 경제 원칙. 그 경제 원칙의 내용이 뭐다? 최소 비용의 원칙과 최대 효과. 그래서 최소 비용과 최대 효과는 어떻게 계산되는데 편익과 비용을 통해서 계산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도 어떻게 해? 편익과 비용. 생산자도 어떻게 한다? 편익과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릇되는 의사결정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매몰 비용에 집착하는 경우. 되셨나요? 자, 이 두 문제까지가 일단 기본이고요. 기회비용 계산 문제는 생산자 이론에서 다시 한번 다뤄야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2장으로 가도록 합시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